그 선생님들 보시는 거는 2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서브노트 24페이지, 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24페이지, 지금까지 24페이지 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25페이지 상단까지 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절차가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사업 시행자, 다음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반 도정법인데, 오래된 도시를 이제 미관과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도정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고 해서 사업 대상이 총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3가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가끔 제가 화면 좀 쳐다볼게요. 의미는 없겠지만. 네. 카메라를 안 쳐다보면 너무 답답하대요. 누가 저걸 봤는데, 답답해서 수업을 못 듣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나?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인데, 이 과거에는 이제 작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6개였어요. 6개였다가, 이제 법이 3가지로 이제 줄었습니다. 3가지로 줄어가지고, 지금 오늘 받으신 게 이제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종류예요. 지금 이제 오래된 도시를 이제, 정비하는데 그 종류가, 사업 대상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거환경. 글씨 이런 거 쓰면 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뒤에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주거환경.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6개였는데 지금은 3개만 되니까 참 외우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6개의 법 가운데 3개가 살아남았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가 특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강남 쪽에 지금 핫 이슈잖아요. 강남 쪽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다. 외부로 나가니까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법이건 뭐건 간에 우리는 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요. 대상 지역을 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느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였죠? 이쪽 잠깐 지울까요?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따가.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밑에 있는 동네를 뭐라고 하죠? 산이 있으면 여기 달이 있죠? 여기 달, 네, 그래서 여기 달동네예요. 달동네를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개는 항상 달 보고 짖죠? 이렇게. 예, 제가 예전에 달동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개랑도 친하고요. 달이랑도 친해요. 요번에 설에 저 집에 가고, 저기 집이 저기 강화예요,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 끝에. DMZ 안쪽이에요, DMZ 안쪽.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우리 집에 가는데 건물을 2번을 받고 들어갑니다. 거기 해병대 이사단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검문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건물을 2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참, 나라가 나를 이렇게 위하다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밤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별 보는 게 취미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취미가. 별하고 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페가수스 그런 거는 뭐 아주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페가수스랑 뭐 이제 북두칠성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뭐 아무튼. 그래갖고 천체만환경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체만환경을 이렇게 갖고 가고 막 보고 막 그랬는데, 예.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별 보는 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개를 기르면서 별 보는 데서 살고 싶은 게 제 그 꿈인데 지금 이 서울에서 주택을 아직 해결을 못 해가지고 너무. 네. 어쨌거나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금 달동네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달동네입니다. 달동네에 어떤 특징이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달동네 같은 경우는 일단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이제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정비시설, 기반시설, 뭐 이런 거, 정비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지극히 불량하죠. 어떤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불량하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같은 경우 굉장히 불량해요. 여기 도로가 있긴 있는데 차가 못 올라가요. 달동네 차가 못 올라갑니다. 도로 폭 자체가 좁고 막 이런 길도 엉망이 그랬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정비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지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노후 불량주택은 어떤가요?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데 굉장히 밀집돼 있죠. 굉장히 밀집돼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디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요 달동네 밑에 동네예요.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요 부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강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강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북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강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이죠. 강남에 가면 항상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거기 강남 한남대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건축 뭐 승인해달라 막 이러면서 뭐 조합 설립했다 막 이러면서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맨날 그러죠.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 이쪽은 강남이에요. 그럼 이쪽에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소득은 아니에요. 일단 저소득은 아닌데 정비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불량하죠. 아주 불량하진 않지만 불량한 편이라는 거예요. 요 밑에 지역이니까 여긴 다행히 도로가 있긴 있는데 차는 올라가요. 차는 올라가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비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불량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갖고 있어요. 불량하다. 그리고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이 또 밀집돼 있죠. 집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밀집돼 있다. 제가 19살에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에 왔잖아요. 대학에 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입주교사를 했어요. 저기 성북동에 입주교사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잠깐만 하면. 성북동에 입주교사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아직도. 뭔 얘기를 하다 얘기했지? 아무튼, 제 정신 가끔 딴 얘기 막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따 생각나면 또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불량되고 밀집한 지역을 일단은 강북 지역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소득층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비시설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 정비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양호하죠. 이 강남 자체가 70년 초반에 이제 계획 도시로 탄생됐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다. 그래서 양호하지만 밀집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특징을 다 외우셔야 돼요. 특징을 외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있어요. 사업 시행 방식.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사업 시행할 거냐? 주택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주택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자,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자,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은 크게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책 순서대로 할까요? 자, 책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면 자력 계량이 있죠. 자력 계량.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지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리 처분 방식이 있어요. 관리 처분.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자력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다 시행자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4가지 방식.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겠죠. 자력 계량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당신네들 힘으로 개선해 라고 하는 게 자력 계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달동네잖아요. 달동네 같은 경우는 길도 엉망이고 집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집을 고쳐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지역의 도로만, 기반시설만 국가가 놔주고 집은 당신 돈으로 당신이 고쳐라고 하는 게 자력계량이에요. 자력계량. 자, 그리고요. 우리가 수용은 배웠죠. 어떤 시행자가 이쪽에 땅을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지역을 다 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매수를 해서 싹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시켜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용. 그리고 환지는 어때요? 만약에 이 지역에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면 이 지역을 이제 개발시켜주고서
개발시켜놔서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었죠. 우리 도시개발법에 했었죠. 자, 그게 이제 환지 방식이었어요. 관리처분은 한꺼번에 싹 쫓아내고 싹 개발하는 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확 쫓아내고 싹 밀어넣어서 개발시킨 다음에 다시 분양하는 거. 이걸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4가지 방식을 사업시행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우리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수환관이다. 환관이 자수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환관 있잖아요. 내시. 자, 자수환관. 이렇게 되는데, 밑에요. 그러면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4개잖아요. 요 2가지 또 없애세요. 아까 저기서도, 우리 뭐 수리권자 할 때 위에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빼고 이렇게 나머지 5명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를 빼요. 그럼 밑에 환지하고 관리처분만 나와 있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하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을 활용한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환지를 또 없앱니다. 환지 없애면 관리처분만 남죠.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관리처분 방식으로 한다 해서 여기 2개 줄이고 하나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교재로 좀 볼게요. 우리 교재 서브노트 보시면, 자, 25페이지요. 24페이지는 아까 우리 했던 거고요.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지금 안 한 게 저 시행자를 안 했죠. 시행자인데, 일단 거기 보면은, 그냥 지금은 가볍게 보세요. 이제 달동네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는데, 자력계량, 수용, 환지, 그리고 관리처분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자, 자력계량 같은 경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 지금 시행자 이쪽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력계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또는 시장군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아까 공공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력계량은 공공이 담당한다. 이거 길 닦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까지 고쳐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길을 닦아준다. 그 정도 의미거든요.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이 있는데 여기도 뭐 이것도 이제 지금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문제가 나갈 텐데 문제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있죠. 자, 요거는 좀 별표하시고 좀 기억을 하세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이제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 아까 조합원이 되려면 자,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조합원이 될 거냐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그 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상권자 이렇게 3인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이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재건축 사업 보면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건축물 및은 엔드잖아요. 엔드. 그러니까 건축물과 그 토지를 함께 갖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지상권자는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강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남에 땅 가지고 건물 갖고 있는 자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토지를 이 사람만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돈 벌기에 가장 유리한 거죠, 지금. 조합원이 돼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자, 그러면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갖고 있는 자. 우리 법에서는 원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를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토지를 함께 갖고 있는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자는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자, 그 오른쪽에 시행자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자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의 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정비구역의 해제 파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비구역의 해제요. 여기죠.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돼서 여기다 써놨거든요. 여기 5번. 지금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에요. 정비구역의 해제. 여기 정비구역 지정에서 5번째가 정비구역 해제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정비구역 해제. 네, 16페이지요. 보시면 첫 번째, 자 거기 환원된다. 거기 하나 빠져 있는 거죠. 환원된다. 그 부분이 하나 빠져 있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금 도정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그리고 해제 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좀 바뀌어서 들어간 거예요. 약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주거환경 정비구역 자체를 의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을 의무적 해제 사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임의적 해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또 직권 해제라고 하죠. 직권 해제. 그래서 의무적 해제 하나 보시면은요. 자, 기본계획에서 자, 여기 기본계획이 이거죠. 제일 위에 있던 거. 기본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이거 제 순서가 기본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비 계획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비 사업 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볼게요.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일단은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만 그냥 보세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지정권자는 의무적으로 지금 정비 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두 번째, 주택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 우리가 지금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정비 사업의 종류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기업,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조합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가 먼저 등장해야 되고, 추진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 단계가 있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야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을 자, 니은을 본 거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디귿을 보면 조합이 인가받은 3년 이내에 사업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아직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네,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이거 밑에 보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임의적 해제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자,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했더니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과거에도 나왔던 게 이제 의무적 해제 사유죠. 이것만 사실 시험에 나와요. 의무적 해제 사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자, 그래서 임의적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지정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임의적이니까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의무적 해제 사유는 뭐냐? 자, 우리가 뭐 되게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이 도정법에서는 숫자 가지고 장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지울게요. 이쪽을. 그거 외우실 때는요, 그냥 요거대로 외우시면 돼요. 거기 지문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 지문에 의무적 해제 사유에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앞에 정비구역 여기 지정 고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올 수 있겠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고시, 알리는 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고 해요. 일반인에게. 이 지역은 이제부터 정비구역입니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알리는 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앞에 그러면 정비구역 언제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올 수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끝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올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제 조합을 만들 거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게 되고 조합 설립이 끝나면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일반적인 그 조합 설립에 대한 그 순서예요. 순서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숫자,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추진위를 기준으로 해서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2년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것도 2년이에요.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추진위가 있으면 무조건 2년짜리예요. 그리고 요 앞에는 여기는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요 뒤에는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외우시는 게 빠르죠. 그렇죠? 요걸 외우세요. 네. 저거 한번 그려놓으시고 이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안전진단의 실시가 있어요. 안전진단. 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데 시장 군수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것도 이제 조문이 바뀐 거예요.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 지금 보면 재건축 이거죠. 요거예요. 재건축 사업. 자, 시장 군수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이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위반권자가 직접 실시한다.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 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 제외가 있어요. 제외는 이제 별표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막 붕괴되고 있는 건물, 그런 거는 붕괴되고 있는 거니까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금지 건축물,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빨리 사용금지 해야 되는데 라고, 뭐 붕괴 사유가 됐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됐건 사용금지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죠. 그런 건축물은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잔여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예요. 써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나머지 건축물을 잔여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잔여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나머지 건축물을 잔여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의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막 이렇게 있어. 아파트가 막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막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서 샘플링 작업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안전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단지가 동일한 시기에 이제 건설이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기에 건설되면 안전진단을 할 때 이 각 동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요 동하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 모든 동을 다 안전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에 이게 똑같은 시기에 건축됐으니까 일정 부분만을 이제 그 안전진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이거 철거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옆에 것도 해봤더니 이것도 이제 철거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 사실 해볼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거.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그 나머지 건축물이 잔여 건축물이에요. 잔여 건축물.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되겠죠. 이 잔여 건축물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철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기에 건축됐기 때문에 아까 해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 그래서 여기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를 검사해봤더니 얘네들이 철거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고 표현을 해요. 나머지 얘네들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 실시됐고요. 자, 이제 27페이지 갈게요. 27페이지 가시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나와요. 자, 조합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계가 있어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인가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조합원과 조합 임원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만들어야 비로소 조합이 탄생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아까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금 나오는 주소가 여기예요. 사업 시행자 부분이에요. 사업 시행자. 조합을 꾸려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을 꾸려야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조합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을 꾸려야 되는 거니까 조합을 꾸리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이게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비로소 이제 시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시행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일단 조합이 되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을 거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요 세 가지의 사업에서 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원이 되려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여기는. 그래서 강남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강남은 조합원이 되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는 자만 조합원이 되니까 되게 까다롭죠. 근데 강북 같은 거 주택 재개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뭐였어요? 아까 건축물 소유자 따로 조합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따로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지상권자도 따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강남은 어렵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요. 자, 구성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지금 이 전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사업 시행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등장한 게 이제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시 정비구역입니다. 라고 해서 지정 고시를 알린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그 전체 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때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아까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자, 건축물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죠. 여기 아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달동네였잖아요. 여기 달동네. 그러면 여기 달동네에서 자, 이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 여기 누군가는 건축물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이 토지에 관계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자들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비로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단은 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습니다.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업무를 밑에 보면, 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추진위원회가 설계자 선정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가볍게.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한다. 자, 이게 4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5번 보시면 6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장구가 아니라 진구예요. 진구. 오타예요. 진구. 오타가 맞지? 시험 문제에서 혹시 진구가 나오면 이상한 게 아니라 도장 받으러 다닌다는 소리예요. 진구.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걸 동의받으러 다닌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진구하는 일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한다. 자, 됐고요. 그럼 밑에 이제 조합의 설립 인가로 갈게요. 조합의 설립 인가.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에요. 아까 옆에 그 왼쪽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과반수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동의 요건이었고요. 오른쪽에 지금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이에요. 조합 자체의 설립을 위한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조합의 설립 인가요.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거는
자, 요건 지울까요? 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올해 부분적으로 바뀐 건데요. 조합의 설립 인가. 그러니까 조합 자체, 조합의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이에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즉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아까 사업이 주택, 주거 환경 거기에 나온 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이죠. 자, 예.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 자, 이렇게 있는데 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의의 요건인 거죠. 동의의 요건인데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구성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전체 그 지역의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라.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총수가 먼저 나왔어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면적이 먼저 나왔죠. 근데 이제는 총수가 먼저 나와요. 전체 구성원 총수의 4분의 2, 3의 동의와 그리고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주택 단지 내 재건축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주택 단지 외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택 단지 내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경우하고 주택 단지 외에서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강남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 강남이고요. 요거는 이제 강북이에요. 강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택 단지예요. 주택 단지가 있는데 지울까요? 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주택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 내 재건축에서 동별 동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요. 이 동별로 동에 따라서 이 한 동만 재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전체 이게 동이라면 여기에 전체 절반 이상. 자, 동별의 경우에는, 자, 동별 재건축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여기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 내에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총수 전체 구성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면적 마찬가지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주택 단지 외 재건축. 이 주택 단지를 벗어나서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자, 총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이거 다 이상이에요. 이상. 자, 총수 4분의 3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그래서 그림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림이 더 빨라요. 그림으로. 여기 이거 총수,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총수의 4분의 3 이상 플러스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자, 이렇게는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빠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뭐 A, B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단지 아닌 지역.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 관련해 가지고 자, 경미한 변경이 있다. 조합에 관해서 어떤 경미한 변경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자, 시장 군수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족하다.
시장 군수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족하다. 자, 그리고 자, 경미한 변경이 어떤 거냐? 그럼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변경이다. 이 경우에는 신고하라라고 하는 거죠. 점 두 번째, 조합원의 권리 이전 시 자, 교체, 그리고 신규 가입. 이것도, 자, 시장 군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점 세 번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자, 변경. 그래서, 단, 정비구역 면적 10% 이상의 변경은 제외된다. 그래서 지금 10% 미만이 되는 거죠. 10% 미만의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고 사유가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가시면 조합원 및 조합 임원이 있어요. 자, 조합원. 그러니까 아까 조합원이 돼야 일단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일단 그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두 번째,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원래 어떤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이제 두고 이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겠죠. 그럼 그 건축물을 이제 매입한 자, 매수한 자, 그러니까 양수가 매수한 거예요. 그 건축물을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 건물이나 토지에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옆에 된다. 하나 써놓으세요.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할 지위, 주택 재건축할 지위는 당연히 양도가 된다는 거예요. 양도 된다. 자,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자,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가로 하나 가로 치시고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조합 임원 볼게요. 조합 임원은, 자,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장 1명, 그리고 이사, 감사,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근데 조합장은 그 중에 1명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죠. 자기를 위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을 할 때는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한다. 그리고 겸직 금지입니다. 자, 조합장, 이사, 감사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X는 될 수 없다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조합원은 아니죠. 지금 조합 임원이 겸직 금지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겸직 금지가 그런 규제 사유가 없어요. 조합 임원만 겸직 금지 사유가 있다. 됐고요. 그리고 이때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원의 결격 사유 볼게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어떤 그 형벌을 받고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퇴임 사유가 있는데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임이다. 당연 퇴임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자가 퇴임하기 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퇴임하기 전에 자, 조합 임원이 어떤 행위를 했다면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신뢰한 자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8페이지 갈게요.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사업시행 계획. 자, 우리가 이 정비법에서 계획은 3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기본 계획이 있고요. 정비 계획이 있고요. 정비 계획 다음에 자, 이쪽에 보면 사업 시행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해서 총 계획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3번 여기 별표 해놨잖아요. 이거 본다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부터 볼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세워요? 사업 시행자.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세우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사업 시행 계획. 자, 거기 보면 사업시행의 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거기 가로 안에 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건 정비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라. 계획서 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이것도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교육감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시장 군수는, 자, 시장 군수 체크하시고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교육감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교육시설이 있을 때 200m. 자, 보시고요. 이제 교육시설인데 애들이 가는 게 이제 교육시설이잖아요. 애들 두 발로 가죠. 그러니까 200m. 두 발로 갈 수 있는 거리 200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m. 아니, 외우시라고요. 외우시라고. 네, 두 발이니까 2 해서 200m. 자, 그리고요. 인가 신청 전 사업계획서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동의.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인가해 주는 거는 시장 군수인데, 그 전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조합인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요게 법이 바뀐 부분이에요, 이번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인가를 받으라.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인 경우에 그 옆에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요거랑 똑같죠, 아까. 그렇죠.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정 개발자 시행. 자, 지정 개발자도 있어요. 지정 개발자. 시장이나 군수가, 야, 니네가 이제 개발해봐. 라고 해서 지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법이 바뀐 게, 기억하고 디귿이 요번에 새로 바뀐 거예요. 기억하고 디귿이. 그래서 요거 이제 천천히 외우세요. 천천히 외우세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기업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건축물 배치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니은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주민 인주 대책. 그 지역 몰아내고 주민들 일단 몰아내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인주 대책이나 세입자의 주거 대책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비 사업의 예치가 있어요.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에, 자, 재개발 아까 강북이었죠? 지정 개발자, 그 가로 안에 토지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정 개발자, 토지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해서 지정 개발자에게 정비 사업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이 사람 민간이잖아요. 민간이에요. 근데 시장 군수가 네가 개발해라 라고 해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사업 개발자가 개발하다가 돈이 딸리면 먹튀할 수 있죠. 야만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범위가 100분의 20이에요. 사업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공을 대상으로 해서 예치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치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시행의 인가 고시 효과를 보면, 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다른 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게 되면 공지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지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이게 토지보상법이거든요. 공지법이 다른 말로 토지보상법이에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니까 이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때부터 토지 보상하는 겁니다. 토지 보상. 아까 그 달동네 사람 쫓아내고 이제 아파트 짓고 돌로 넓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이때 공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공지법이라고 하는 게 토지보상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달동네 사람,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이 이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돈 주고 이때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돈 주고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공지법이 적용된다 이 말은 이제부터 돈 주니까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관리처분 계획이요. 관리처분 계획은 이거예요. 여기. 분양이라고 했죠. 아까 분양계획. 누구에게 분양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갑에게 몇 동 몇 호를 분양하겠다. 을에게 또 몇 통 몇 호를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양, 관리처분, 인가 고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요 앞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 앞에 여기가 지금 거기 책에서 순서도 정확하게 따지면 원래 여기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겠죠. 그렇죠? 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정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완료 후에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분양 그리고 권리에 관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 몇 동 몇 호의 아파트를 줄 거냐, 을에게 몇 동 몇 호의 아파트를 줄 거냐. 자, 이걸 말하는 게 관리처분 분양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다. 자, 그리고 분양 신청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데, 거기 그 앞에 그냥 분양 신청이 나온 거죠. 분양 신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앞에 봤어요. 분양 신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알리는 거니까 인가 고시. 너에게 갑에게 몇 동 몇 호를 분양할 거야, 을에게 몇 동 몇 호를 분양할 거야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분양 신청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 고시 앞에 분양 신청이 있는 건데요. 자, 분양 신청 통지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분양 통지를 말하는 겁니다. 분양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자, 분양 신청을 한다. 두 번째, 분양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분양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분양 신청이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2번에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에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달동네에서 살다가 지금 원래 그 지역에 지금 달동네에서 어떤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 이제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개발한 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들어와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양 신청을 하지 않기로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자가 이제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 신청, 나 아파트 받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철회한 자. 세 번째는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종류는 어쨌거나 지금 돈 받고 그냥 나가는 종류예요. 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들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돈 받고 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지금 돈 주고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시행자는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돈 줘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줘서 달동네 살던 사람들 돈 줘서 90일 내에 내보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달동네에 원래 나 돈 받고 나갈래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 땅을 그냥 빨리 파세요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의가 있다면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금액 조정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금액 받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시행자로서는 매도 청구 소송, 그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빨리 이 사람이 지금 어거지로 땅 안 팔고 있는데 지금 빨리 땅 팔고 나갈 수 있게끔 자, 소송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손실보상 협의하고 매도 소송 제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밑에 관리처분 계획에 작성했는데,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해서, 자, 요걸 은근히 또 잘 나와요. 분양 신청을 받아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한 거죠. 지금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은 아까 뭐였어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파트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 이 지역에 짓는 아파트 하나 주세요. 아파트 뭐 30평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서는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래, 갑이 이거 신청했으니까 갑한테는 몇 동 몇 호를 줄게.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라.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이건 시행자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자, 작성 기준 보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달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는 자가 있었고, 건물을 갖고 있던 자가 있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고려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증환지나 감환지도 가능하다. 증환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봤었죠. 증환지는 뭐예요?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감환지는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 좀 적게 주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는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는데 원래 10평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걸 나중에 10평을 또 이렇게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직권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 거죠. 원리는. 자.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는 그냥 돈 받고 나가세요 라고 해서 직권으로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10평, 20평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땅으로 안 주고 다시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해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적은 땅이라면 땅을 돌려주는데 좀 늘려서 땅을 돌려주거나, 근데 이런 경우라면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시행자가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50평을 갖고 있었어요. 50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를, 근데 50평을 주기엔 너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왠지 이게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 원래 50평짜리였는데 그거를 50평을 바꾸서 개발을 해가지고 80평을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시행자로서는 30평 만큼의 땅값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청산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증환지가 되는 거죠. 증환지. 원래 받았던 땅보다 시행자가 더 많이 주는 땅이 이제 증환지입니다. 그리고 입체환지는 뭐예요? 땅으로 받고 건물로 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땅으로 받고 아파트 주는 거예요. 이게 입체환지예요. 그리고 이게 현금 청산이 또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분양설계 작성 기준. 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게 미음이 많이 나와요. 미음. 자, 이거 하나 별표하시고요. 자, 1주택의 공급의 원칙을 따른다. 관리처분 계획. 자, 그래서 1세대,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가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이 공급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래는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가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의 공급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주택 2개를 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가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전매 제한 3년에 걸린다. 그러니까 주택을 2개 주는데 그중 하나의 주택의 그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을 받은 자는 3년 안에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 기간 3년이 있다. 자,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과밀 억제권역, 자, 이쪽 안쪽에 그 과밀 억제권역 안쪽에서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개의 주택 이하로, 이제 3주택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법에 나온 규정이니까 그냥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4번 또 많이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요건 4번에 별표하시고요. 과밀 억제권역 밖이에요, 밖. 그러니까 막 오밀조밀 사람이 몰린 지역이 아니죠. 이런 지역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자, 이런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니은이요.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 숙소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자,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자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이런 경우도 지금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주택을 지금 양수한 자가 있다면 이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양수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시장군수의 인가. 자, 시장군수는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건 뭐 기간이니까. 그리고 인가고시의 효과 볼게요. 첫 번째, 건축물 철거. 두 번째, 사용수익의 정지. 자, 여기죠? 지금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된 다음에, 여기 지웠네. 그 다음번 단계가 스텝이 뭐였어요? 철거였잖아요. 철거하고 이제 공사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건축물 철거, 두 번째 사용수익의 정지인데요. 자, 2번에서요.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왜냐면 철거하고 지금 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새 건물 지을 건데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30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우리 다 봤던 건데요.
자, 공사 완료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제 공사 완료했으면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제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정비 사업의 준공인가는 누가 하느냐? 시장하고 군수가 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사 완료 고시는 누가 하느냐? 시장하고 군수가 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을 아까 여기서 지웠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제 소유권 뭐 갑부리에게 아파트를 준다, 을돌이에게 뭐 땅을 준다, 뭐 이런 것들 소유권 이전의 고시의 효과. 자, 대리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 땅이 언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날이 공법에서 항상 다음 날이었죠. 자, 그리고 니은이요. 지상권 등의 권리 이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로 이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지역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를 받았다고 할게요. 원래 이 지역에 어떤 토지의 어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개발이 된 다음에 요만큼의 토지를 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있던 그 토지에 존속하던 권리가 이 권리로 다 이쪽 새로운 땅으로 다 이전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도정법에서도 환지가 있었잖아요. 도정법에서도 당연히 환지 수용 다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을 땅으로 주거나 땅을 건물로 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어떤 권리가 있다면 바뀐 땅으로 다 권리가 이전한다. 그런 거고요. 청산금이 또 발생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사이에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차익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게 청산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원래 이 사람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 100평의 땅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평만큼을 덜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원래 토지 소유자는 20평의 땅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분할 징수나 또 분할 그 지급도 가능하다.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서 사업 시행자가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소멸시효 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언제 동안 주장해야 되느냐? 5년간.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 안에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상대외 가능.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조절을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원래 여기 지역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나가면서 지금 이 지역이 도정법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거 딱 들어가고 개발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내 땅 100평 있는데 저는요 이거 나중에 땅으로 주지 마시고 저 그냥 돈 받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원래 소유자가 저는 돈 받아 나갈 거예요. 저는 그냥 아웃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땅에 이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 소유자로부터 돈 받을 권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을 이제 담보로 잡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지금 소유자가 나가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는 나가면서 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자, 원래 저당권자가 이 소유자가 받아갈 돈 요거를 이제 인터셉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네가 왜 받아? 이거 내 건데 라고 해서 저당권자가 이제 가로챌 수 있다.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죠. 물상대위.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면요.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받아서 나갈 건데 라고 해서 자기는 토지 소유자가 1억 받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막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던 저당권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받을 돈을 대신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물상대회예요. 물상대회. 추구표라고 하죠. 권리 따라가는 거.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이 정도만 보시면 7문제 나오는데 5문제 이상은 맞추세요. 5문제. 물론 나머지 이제 문제 몇 개 더 풀어보면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뭐 6개 이상 뭐 다 맞추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 들어갈게요. 건축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